평소에 책을 진짜 안 읽지만 어쩌다 보니까 영상 2번 연속으로 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일단 평소보다 되게 뒤가 많이 어두워졌을 거예요. 조명을 바꿔봤거든요. 너무 어둡나요? 어떠신지 의견 남겨주시고요. 언제나 말하지만 의견 남기신다고 항상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 하고 말 거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여론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겸 남기시고 싶은 분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미키 17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가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영화를 저도 딱 개봉날 보고 왔어요. 약간 놀라운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게 뭐 많이 알려진 대로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이란 말이죠. 근데 그 원작 소설과 이 영화의 내용이 많이 다를 것이다, 각색을 많이 했다라는 거는 공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봤는데 진짜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궤는 같이 하는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은 완전히 다르게 된 부분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 미키 17이라는 제목도 그래서 세븐틴이 됐을까? 원작 소설은 미키 7이거든요. 이게 이제 원작 제목이에요. 근데 여기에 미키 17이 된 게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키 17 영화로 보신 내용과 실제 원작 소설 미키 7은 얼마나 다른가 살짝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거, 당연히 미키 17의 스포일러가 가득 있을 거예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역시 미키 7이라는 소설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올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말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작품에 어떤 설정들이 나올 예정이니까 참고하고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내용적으로 소설에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얘기해야 되면 그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스킵하세요. 갑니다. 일단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미키 17 좀 생각을 정리해보니까 이 각색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멀티버스, 평행우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어떤 설정이 한두 개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키 7이라는 소설이 있고 비슷하게 멀티버스, 저 우주 어딘가에 미키 17이 요 비슷한 일을 겪는 일이 있다. 그게 영화다. 그리고 미키 7은 소설이다 생각하시면 요 차이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하시면서 미키 17의 성격부터 좀 짚어봅시다.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한 미키 17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짝 나사가 빠진 듯한 어떤 모습이 있어요. 발성도 이런 느낌으로 발성을 하고 뭔가 보육원에서 자랐고 뭐 하면서 사회성도 뭐 그렇게 대단히 좋아 보이지 않고, 나샤라는 정말 훌륭한 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그나마 잘 버티며 웃고 살고 있지, 평소에 그렇게 안 살 것 같은 헐렁함으로 가득한 느낌이 미키 17이었죠. 그리고 그에 반해 미키 18은 조금 더 다혈질이고 직선적이고 모험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는 아이로 나와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각 미키들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근데 원작 소설은 꼭 그렇게만 가지는 않아요. 물론 뭐 세븐도 17까지 갔으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7까지 갔을 때 개별 아이들의 성격이 뭐 그렇게 다른 것처럼 많이 나오진 않아요. 물론 소설에도 미키 7이 있고 그 다음 미키 8이 나오거든요. 이 8이란 친구가 7이 약간 의아하거나 놀랄만한 행동들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영화에 나온 17과 18 정도의 극명한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7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어떤 면을 소설에서는 미키 8이 보여주는 것 뿐이다 라는 생각. 그래서 각 미키마다 성격이 이 정도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게 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3000% 빠졌지만 다시 미키 17의 성격으로 가자면 헐렁함이 있어요. 소설 속 미키 7의 성격은 그렇게까지 헐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키 7이 똑똑해요. 천재도 아니고 바보도 아닌 딱 그 정도. 영화 미키 17은 얘가 티모라는 친구, 스티븐 연 배우가 연기한 티모라는 친구랑 막 사고치고 다니고 막 마카롱 사업했다가 막 이런 애로 나오잖아요. 소설 미키 7은 일단 설정부터가 역사가예요. 역사가 소설 속에. 근데 이 미래 환경에서 역사가가 딱히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재능을 꽃피울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 당연히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역사가기 때문에 전공을 살릴 게 없어서 우주선 탈 때 익스펜더블에 지원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키 7 소설 버전의 주인공은 역사를 잘 아는 아이고, 그 말은 학구적인 면이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은 그렇게 멍청한 애는 아니다. 그렇게까지 나사가 빠진 모습으로 작품 내내 등장하는 그런 아이는 아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머리를 쓰는 구간도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라는 면에서 일단 주인공의 성격 자체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우주선을 타게 되는 배경, 그리고 이 아이의 단짝 친구 비슷한 듯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게 평행우주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건데, 스티븐 연
그 티모라는 친구랑 어릴 때부터 같이 큰 걸로 나오잖아요. 같은 보육원 출신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영화를 보면은 그 티모라는 아이가 뭐 그냥 어렸을 때 같이 컸을 뿐이지 완전히 좀 다른 느낌으로, 딱히 이 아이를 그렇게 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미키 반스라는 친구를. 티모는 지 멋대로 그냥 사는 느낌이고, 뭐 과거엔 모르겠어요. 현재의 모습은 영화에 계속 그렇게 나오죠. 어떤 면에서는 빌런 중에 한 명처럼 계속 활약을 하고요. 근데 소설을 보면 이 티모라는 친구 없어요. 티모는 애초에 없는 캐릭터예요. 근데 단짝은 있어요. 미키 반스의 오랜 친구 중에 베르토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티모 같은 위치에 있어요. 단짝 친구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성격뿐만이 아니라 배경을 완전히 바꿔버린 경우에는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감독님이. 그래서 베르토를 영화에 가져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베르토 대신 단짝 친구 롤이 티모라는 새로운 캐릭터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이 베르토는 누구냐? 역할은 티모랑 비슷해요. 티모가 그 조종사로 이 우주선에 탑승하거든요. 베르토도 그 조종사로 여기 탑승을 하게 되는데, 여기 하나 아이러니한 거는 티모가 영화에 어떤 미운 걸 많이 가져가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빌런 같은 걸 좀 하잖아요. 계속 못되게 하고 화염방사기에서 약물 팔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을 우주선을 타게 만들었던 마카롱 사업 사건, 그것도 티모의 아이디어였다, 그 나오잖아요. 근데 돈 빌리는 건 결국 미키 이름으로 빌려놓고 막 이런 설정이 살짝 나오잖아요. 근데 소설은 이 미키가 우주선에 타게 되는 게 완전히 달라요. 베르토라는 단짝 친구가 있는데 얘는 다 가진 애야. 이제는 그런 말 많이 안 쓰지만 흔히 말하는 엄친아, 맘만 먹었다면 다 할 수 있는 애야. 그래서 이런 베르토에게 미키가 살짝 질투 혹은 짓궂은 마음, 못된 마음, 이런 걸 먹는 모습도 소설에 잠깐 나와요. 베르토가, 약간의 소설 내용 스포일러, 이거 소설 읽으실 예정인 분들은 아래 자막 써드릴 테니까 스킵하세요. 베르토가 이 안에서 열리는 어떤 스포츠를 되게 잘하는 애였어요. 그만두고 막 다른 일을 한참 하다가 몇 년 뒤에 다시 한번 그 스포츠로 컴백을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미키한테 들려주죠, 친구니까. 미키가 그렇구나, 잘해봐라 하면서 베르토가 진다라는 데에 돈을 걸어요. 도박을 해요. 얘는 사실 베르토가 컴백했을 때 망신당할 거라고 솔직히 생각했어. 근데 그걸 말을 안 해줘요, 베르토한테. 왜? 자기 평생의 베르토는 다 잘했으니까,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이 못된 심보가 미키에게도 있다는 게 소설에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베르토에게 이 걱정스러운 말을 안 하고 해라 하고 몰래 뒤에서 돈을 걸었다가 베르토가 너무 컴백을 성공적으로 해버리는 바람에 돈을 와장창 잃어요. 그래서 빚쟁이에게 쫓기기 시작하고요. 그게 우주선 타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미키가 이걸 탄 거는 절친이 빌런 짓을 아니면 트롤 짓을 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친구를 대상으로 못된 심보를 품었다가 업보가 그렇게 쌓여서 인과응보 된 거였다. 그래서 이 미키의 친구라는 설정에서는 티모나 베르토 어릴 때부터 절친이 있다는 공유가 되고, 또 어떤 순간에 항상 믿을 수 있는 인물은 아니다 라는 거 정도는 공유가 돼요. 소설 속 베르토도 다 가졌다고 말은 하지만 또 소설을 읽다 보시면은 베르토가 또 항상 100% 믿을 만한 친구는 아니다 라는 게 또 소설에 나와요. 좀 복잡한 모습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 공유가 되고 친구 설정은 완전 다르다.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미키의 성격도 또 하나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영화 속 미키는 못된 마음이 딱히 없는 애예요. 착한 거 위주로 자꾸 등장하죠. 그리고 얘가 했을 법한 어떤 나쁜 거는 다 티모 때문이었고, 근데 소설 속 미키는 뭐다? 못된 심보도 갖고 있는 애다. 그렇게까지 순백색 착한 마음 그런 아이 아니다. 그래서 소설 속 미키 세븐은 조금 못난 마음이 있는 성격의 어떤 캐릭터, 물론 착하지만 못난 마음도 사실 삐져나올 때가 있는 아이. 그리고 영화 속 미키 세븐틴은 못난 것보다는 모자란 게 조금 더 부각되는 캐릭터,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이나 행적, 톤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참고하고 보시면은 소설은 완전히 다른 색깔로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굉장히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마샬이 등장하죠. 마샬이란 이름은 나와요. 성은 똑같아요, 둘 다. 근데 앞에 이름이 달라요. 소설 속 모시기 마샬이랑 영화 속 모시기 마샬, 이 모시기가 달라요. 이거 역시 완전히 다르게 설정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바꾸신 것 같다. 동일한 캐릭터를 갖고 온 거 아니다. 시그널 같다. 영화 속 마샬은 어떤 친구예요? 정치하다가 다 이렇게 떨어져 갖고 밀려나서 우주선 사령관까지 온 친구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인의 모습으로 계속 등장하죠. 이쪽 우주선 특수 군인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잘 아는 것 같지도 않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것만 관심 있어하고 자꾸 보여주기식 뭐 좋아하고, 그런 느낌이라면 마샬은 군인이에요.
또 약간 공유하는 게 있자면은 얘도 종교가 있는 아이고, 그리고 영화 속 마샬처럼 얘도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에 더 목숨 걸고 깐깐하고 엄격하게 하는 모습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마샬은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친구는 아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군인으로서 또 종교인으로서의 신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종교인들은 요 세계관에서, 소설 세계관에서 종교인들은 한 사람 몸에는 영혼은 하나다. 복제 인간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당연히 멀티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안 좋은 결정을 할 때도 있고 우습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영화 속 마크 러팔로가 연기한 그 마샬 버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마샬이, 그리고 이 마샬은 미키를 굉장히 싫어한다. 영화에서는 미키를 딱히 싫어하지까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미키를 싫어한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있고, 아내가 막 소스에 막 미쳐고 막 크리퍼 막 꼬리 잘라고 막 먹어봐. 소설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 정말 풍자 요소를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이 바뀐 마샬이 등장하고 정치인의 캐릭터로 이게 조금 더 바뀌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완전 사실상 같은 기반을 갖고 있는 다른 얘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달라요. 크리퍼가 영화 버전에서는 약간의, 이 친구 눈 나올 때 빼고 눈 이렇게 한 명 희생해 평화 눈, 그땐 약간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거 외에는 상대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쳐다보면 징그럽게 생겼을 수 있지만 약간의 귀여움의 포인트도 있잖아. 이 친구들이 약간 강아지 같은 느낌도 있고, 특히나 이 아이들, 작은 크리퍼들 강아지 같잖아요. 그리고 커지면은 약간 이제 쥐며느리 같은 그런 느낌, 쥐며느리 이제 앤트맨 이걸 확대시킨 그런 느낌인데, 소설 속의 크리퍼가, 근데 제가 읽을 때 느낀 크리퍼의 모습은 이런 쥐며느리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콩벌레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되게 징그럽고 무섭게 생긴 이미지예요. 소설을 보면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 등장해요. 애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아 끔찍함 이런 느낌. 턱이 막 열리고 막 이런 게 있네. 지네 같은 느낌 이렇게 해갖고 잘못 이렇게 하면은 그냥 사람이 이게 절단 날 수 있는. 그래서 소설을 보면은 얘네가 사람을 부상 입히고 죽게 만들고 하는 장면도 등장해요. 아예 막 얘네가 기지벽 같은 거 이거를 막 부수고 들어오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얘네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나오지만, 소설에서는 자기네들이 다 연결이 돼서 통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등장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아, 영화에는 막 총 쏴서 죽이잖아요. 막 갈기갈기 막 하잖아요. 소설에서는 총으로도 잘 안 죽어요. 이렇게 장갑 외피가 좀 딱딱해갖고 아주 특별한 어떤 총으로 쏘지 않으면은 공격도 잘 안 통하는 모습도 나오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 성질이 좀 다르게 등장하고, 성질 얘기를 해서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은, 영화 속의 크리퍼들은 어쨌든 행성의 토착민, 원주민을 상징하잖아요. 상징이 아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별 지능이 있잖아요. 안에서 막 아기가 울면 밖에서 듣고 굉장히 귀가 뛰어나다는 소리죠. 어쨌든 그렇게 개별로도 집단으로 행동하는 아이들로 등장하는데, 소설 속의 이 친구들은 집단으로 등장하긴 하는데 좀 특별한 어떤 종족으로 나와요. 그래서 공동지성, 공동지능망 이런 게 있었고, 본질이 있어요. 여기 영화에 나온 것처럼 메인 아이들이 있죠. 이 메인 아이들이 다수를 이렇게 컨트롤이라고 해야 될까요? 메인을 제외하고 이런 작은 아이들은 개별 지성이나 지능이 있다는 것처럼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걔네를 부속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영화랑 정말 다른 크리퍼의 설정인데, 이런 부하 같은 애들, 애기 같은 애들 죽잖아요? 신경 안 써요. 어차피 본질이 아니니까. 이 전체가 그냥 하나고 저건 그냥 부속물 정도, 저 끝에 가장자리 중에 하나니까 그거 없는 걸로 뭐라 안 쳐요. 그래서 소설에 얘네가 인간을 죽이기도 하는 게, 인간은 크리퍼를 자기네 세상으로 해석하고 크리퍼는 인간을 자기네 세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얘네는 이렇게 큰 집단이 여기 와 있으니까 인간 한두 명 죽는 거가 자기네 부속물 죽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공격적으로 다 보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그 말은 뭐다? 소설 속에는 영화와 다르게 인간이 크리퍼가 인간을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냥 착각하는 게 아니다. 영화는 애초에 그냥 막 무조건 살려주고 공격 한 번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영화 끝에 가면은 그런 걸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도 아니었다, 뭐 이런 뻥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소설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오고 죽는 사람이 나오고요. 기지가 부서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당연히 얘네를 어떤 면에서는 척살하고 싶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소설엔 좀 등장합니다.
물론 여기도 나중에 좀 이렇게 풀리는 뭔가 있겠죠. 내용적으로 궁금하시면 소설 보시고요. 테마적으로 조금 방금 그걸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자면은, 영화는 인간이 어딘가를 식민지화할 때 혹은 다른 행성에 다른 자연 어딘가를 침략했을 때 인간이 침략한 거에 대해서만 집중하잖아요. 그 침략의 관점에서는. 근데 소설에서는 외부 침략자가 왔을 때 그 침략자에 대항하는 이 원주민들의 힘,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어술들, 여러 행성의 소설에 나오거든요. 여러 식민지, 행성 식민지와 도전 사례가 나와요. 그때 완전히 끔찍하게 실패한 곳도 나오거든요. 그곳의 자연을 굴복시키지 못해서 인간식으로. 그래서 침략자들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침략자들의 실제로 맞서는 원주민들의 반격 혹은 방어, 이 테마도 등장한다. 그래서 소설 속의 두 종족은 일방적인 오해와 착각이라기보다 서로 조금씩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물론 그리고 주인공이 여기서 활약을 좀 한다. 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주인공이 활약을 한다고 하면은 영화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영화의 마지막에 미키 세븐틴이랑 에이틴이 굉장한 활약을 해요. 특히나 미키 에이틴이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약간 후반부에 가서는 히어로잖아요. 세븐틴이 워낙 헐렁하니까 에이틴이 영웅이 되잖아요. 소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소설 속 미키 세븐과 에잇의 관계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에잇이 조금 더 뺀질뺀질 얄미워 보일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근데 또 에잇의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나도 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격이 달라서 누가 무식하게 치고 나가고 얘가 걱정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려고 치열하게 고민을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경 쓰면서도 힘을 합쳐야 되나 싶으면서도 밉기도 하면서 막 이런 게 좀 나와요. 어쨌든 네가 죽으면 내가 미키로 사는 거야, 막 이런 어떤 무언의 합의,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도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 내용이 또 굉장히 다릅니다. 영화 소설이. 영화를 보시면은 약간의 소설 내용 등장해요. 또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시간 확인하시고 스킵하세요. 영화 미키 에잇은 진짜 멋있게 영웅질을 하잖아요. 소설 미키 에잇은 세븐이랑 에잇이 어쨌든 잡혀요. 영화처럼 잡히고 얘네가 자살 미션 같은 거를 받게 되거든요. 폭탄을 갖고 크리퍼들의 본거지에 가서 터뜨려라, 뭐 이런 어떤 미션을 받아요. 함정 같은 미션이죠. 뭐 해야만 하죠. 근데 이 에잇은 영화 속 에이틴과 완전 다르게 그냥 크리퍼들의 동굴 세븐과 가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냥 거기서 죽어요. 크리퍼들한테 걸려갖고 그냥 죽어요. 그게 에잇의 결말. 세븐이 혼자 남잖아요. 얘가 그 머리를 써서 얘가 이때쯤에 얘네랑 좀 소통을 하게 돼요. 이것도 완전 다르다. 와, 이걸 스포일러 영역에 넣어야 되나? 넣을게요. 넣을 수밖에 없겠다. 영화는 그 도로시라는 친구가 통역기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를 통해서 소통하잖아요. 소설에 있는 것 중에 영화에 안 나온 게 오큘러라고, 얘네가 자체적으로 시각 정보를 얻는 어떤 미래의 사회니까 이 안에 어떤 게 있어요. 장치가. 그걸로 이제 컴퓨터처럼 쓰는 어떤 것 같은데 크리퍼 애들이 이걸 쓰는 방법을 알아내. 그래서 미키 세븐에게 말을 걸어와요. 먼저. 그래서 얘네가 지능을 갖고 있고 지성의 존재구나. 그래서 말을 얘랑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얘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미키 세븐이. 그래서 미키 세븐이 나름의 기질을 발휘해갖고 마샬에게 가서 약간 협박이었죠. 외교관처럼 해갖고 이쪽도 다치지 않고 이쪽도 다치지 않는 어떤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전쟁까지 갈 뻔했던 두 종족 사이에 평화를 가져와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냥 미키 세븐이 혼자 그냥 머리로 한 거라서 약간 힘 빠지는 느낌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설 약간 용두삼이다 말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 부분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좀 스펙타클하게 그래도 들어가게 바뀌었죠. 근데 이 엔딩조차 어떤 분은 약간 용두삼이 아니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설은 훨씬 더하다. 이 영화가 굉장히 그거를 다이나믹하게 바꾼 거다. 궁금하신 분들은 황금가지에서 나온 미키 세븐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건 궁금하실 수 있겠다. 제가 어쨌든 이 부분 다르다 계속 다르다 얘기만 하니까 그러면은 그 장면도 막 중간에 막 미키 세븐틴 에이틴 나왔다고 나샤가 너무 좋아하면서 뭐 같이 한 방에서 있고 막 그런 거, 그것도 좀 괜히 봉준호 감독이 넣은 거 아니야? 그건 소설에 있습니다. 소설에 더 많이 나와요. 사실 약간 이런 몸의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들은 소설에 더 많이 등장해요. 물론 그 세부 디테일도 좀 다른 게 있겠지만 그런 어떤 상황, 현장, 그거는 완전히 바꿔버린 건 아니다. 소설에 있다. 억지로 막 그런 집어넣은 그런 거 아니다. 의외로 소설에 더 많이 나온다.
바꿨다면 줄인 거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와 굵직한 거 몇 개만 했는데도 얘기를 꽤 했네요. 슬슬 마무리합시다.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책 사서 보시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미키 7 원작 1편이 용두삼이라는 평이 좀 많은데 후속작이 또 있습니다. 미키 7 반물질의 블루스라는 후속작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영화화되는 부분이 아니어갖고 안 봤어요 아직. 근데 요게 또 요 후반부에 어떤 힘 빠질 수 있는 소설의 그 마지막 어떤 부분들을 여기서 잘 정리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그냥 다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광고 아니에요. 내 돈 내산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봉준호 감독님이 영화화 하시면서는 소설의 어떤 큰 뼈대는 가져오되 거기서 좀 더 디테일들과 설정과 개별 캐릭터들을 바꿔서 사회 면면들을 영화에 더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각색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또 감독님이 사회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시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로 각색을 하신 것 같고, 또 메인 테마도 미키 세븐틴이라는 친구가 죄책감이었든 자포자기였든 자기를 묶어두고 있던 난 뭐 이렇게 살아도 업보야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인간이 되는 미키 반스가 되는 자기 이름을 되찾는 이런 이야기가 영화의 메인이죠. Are you afraid to die? This time I wasn't scared. 거기에 나샤와의 사랑도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요. 근데 원작은 물론 그런 느낌도 좀 있지만 오히려 이 세계관 설계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멀티플이 되어버린 미키 7이 미키 8과 어떻게든 공조를 해가며 살아남으려 굉장히 노력하는 장면들이, 그 과정들이 세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좀 있어요. 그 부분들 전 되게 좋아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기억에 대한 데이터도 살짝 달라서 영화는 죽어도 바로 태어난 애가 내 기억을 갖고 있죠. 근데 소설은 업로드를 안 한 상태에서 죽으면 우리 데이터랑 똑같아요. 죽으면 마지막으로 업로드했을 때의 기억만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 업로드하고 일주일 동안 업데이트 안 하다가 죽잖아요. 그럼 일주일의 기억은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거나 CCTV를 보거나 하지 않으면 혼자 있다 죽으면은 그 일주일 동안의 기억은 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요 다름에서 오는 또 이야기의 다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이 기억에 관한 테마도 좀 다루는 편이고요. 또 영화는 그래서 죽는 건 어떤 느낌이야? 죽는다라는 단어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면 소설도 비슷하지만 오히려 난 영원히 살 수 있어 라는 그 불사라는 느낌의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한 테마가 흘러간다. 죽는 건 어떤가 보다는 나는 불사인가? 영화에 잠깐 나오는 그 대사 있죠. 난 지금까지 내가 불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죽고 미키 네가 살아남으면 나는 죽는 거네 이제 진짜? 이런 거 있죠. 소설은 그거에 조금 더 집중한다. 나는 불사인가 아닌가 라는 테마에 대해서. 이게 좀 굵직한 거 몇 개만 하고 끝날라 그랬는데 자꾸 디테일한 거 계속 얘기하게 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영화와 소설이 같은 토대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설정들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도 꽤나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멀티버스를 보는 것 같은 어떤 재미들이 있더라. 영상 보고 궁금해지셨거나 영화를 보고 나서 흥미를 느끼신 분들 소설 찾아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이다. 완전히 다른 느낌의 재미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며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와 소설 둘 다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영화만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저는 이쯤에서 진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